그래, 계집애 하나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우리 아들만 살리면 돼가. 3년 전 저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의 후계자였고 저는 평범한 공무원 집안의 딸이었죠. 주변에선 모두 저를 부러워했지만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 옷차림부터 말투, 심지어는 제가 끓인 국의 온도까지 트집을 잡으며 저를 근본 없는 애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노력할게요. 화 풀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무릎을 꿇고 빌었던 날들.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섭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천사가 된 겁니다. 애야 새아가, 내가 그동안 너무 엄했지? 생각해보니 너만큼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없더라. 여기 앉아봐라. 내가 너 주려고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실크옷 한 벌 사왔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짠 한약이라며 보약을 내밀었고 주말마다 저를 고급 스파에 데려가 몸을 관리하게 했죠.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걸까? 이제야 나를 진심으로 며느리로 받아주시는 걸까? 저는 바보같이 그 호의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시어머니를 향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정성껏 씻기고 좋은 것을 먹이고 비단 옷을 입혔던 이유가 그것이 제사에 올릴 제물을 단장하는 도축업자의 손길과 같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어머니가 주신 보약을 먹기 시작한 지 석 달째. 이상하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가끔은 환청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생기를 잃고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어머니, 요즘 자꾸 꿈자리가 사납고 몸에 힘이 없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아니, 병원 가봐야 항생제나 주지. 이건 네 몸이 명현 현상을 일으키는 거야.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이니까 이 보약 절대로 거르지 말고 끝까지 마셔야 한다. 알겠니? 시어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너머에는 알 수 없는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목이 말라 거실로 나온 저는 시어머니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기괴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을 피우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듯한 불쾌한 냄새였죠. 그래요, 보살님. 애가 점점 기운이 빠지는 게 눈에 보여요. 우리 아들 사업만 잘 풀린다면야 그까지 계집애 하나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제때에 맞춰서 큰 의식을 치러야 하니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내가 들은 말이 정말 나를 향한 말이었을까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상관없다니? 계집애 하나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귀를 더 바짝 갖다 댔습니다. 방 안에서는 낮고 거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사모님, 그 아이가 먹는 약에 내가 준 부적 태운 가루 꼬박꼬박 섞고 계시지요? 그게 바로 그 아이의 운을 갉아먹고 생기를 뺏는 미끼입니다. 이제 보름달이 뜨는 날 그 아이의 사주를 태워 남편분 사주에 묶어버리면 남편분의 앞길을 막던 모든 악살이 그 아이에게로 옮겨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정말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 계집애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집안에 돈 보고 들어온 애 아닙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약은 독이었고 시어머니가 사준 화려한 비단옷은 제 영혼을 팔아넘기기 위해 바치는 수의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애로운 얼굴로 보약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아기 어서 마셔야지. 그래야 혈색이 돌지. 그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징그러웠습니다. 저는 보약을 입에 대는 척하다가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린 사이 화분에 쏟아버렸습니다. 나를 죽여서 아들을 살리겠다고? 어머니,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보름달이 뜨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5일.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통화하던 보살이라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서재와 방을 뒤졌고 마침내 화장대 깊숙한 곳에서 이름 없는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비밀리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신당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방에 검은 부적이 붙어있고 공기조차 탁한 곳이었죠. 저는 얼굴을 가린 채 복채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부탁하신 의식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호, 본인이 직접 오셨군. 네 사주를 보니 이미 기운이 절반은 꺾였어. 네 시어머니는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더구나. 네 목숨줄을 제물로 바쳐 아들놈 대운을 열겠다고 난리니 말이다. 보살은 돈만 주면 누구의 편도 들어줄 것 같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남편 몰래 모아둔 비자금과 금팔찌를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돈의 3배를 드리죠. 대신 의식의 내용을 바꿔주세요. 살이 옮겨가는 방향을. 제가 아니라 그 살을 보낸 사람에게로요. 보살의 눈에 탐욕스러운 광기가 서렸습니다. 돈뭉치와 금부치를 번갈아 보던 그는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죠. 3배라. 역시 돈이 귀신보다 무서운 법이지. 좋아. 그 서슬퍼런 시어머니도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구먼. 어머니, 당신이 가르쳐줬잖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이제 그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해줄게. 저는 보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의식 당일 제가 입을 옷에 시어머니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몰래 심어두기로 했죠. 길을 옮기는 매개체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 철저하게 연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미는 보약을 기쁘게 받아 마시는 척하며 화분 뒤로 버렸고 일부러 힘없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 아가, 얼굴이 창백한 게 곧 큰 복이 들어오려나 보다. 이번 보름날 밤에 우리 집안 전통으로 드리는 정성 기도가 있으니 너도 깨끗이 씻고 준비하거라. 마침내 보름달이 떴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냄새로 가득 찼고 거실 한복판에는 기괴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얀 소복을 입히고는 거실 구석에 앉혔습니다. 자신은 제상 바로 앞에 앉아 아들의 사업 번창을 빌기 시작했죠. 천지신명이시여. 이 집안의 모든 악재와 살을 이 재물에게 옮기고 그 공덕을 장남에게 주소서. 보살의 칼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연신 절을 올렸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입은 소복 안감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부적과 그녀의 기운이 담긴 매개체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어머니, 지금 당신이 빌고 있는 그 저주 전부 당신 몸속으로 파고들고 있어. 느껴져? 의식이 절정에 달하자 보살이 제 사주가 적힌 종이를 불태웠습니다. 순간 거실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며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이 왜 이렇게 뜨거워? 촛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뜨거워. 온몸이 불덩이 같아. 보살님,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을 뒹굴며 자신의 목을 긁어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목이 조이는 듯한 형국이었죠. 사모님,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살이 주인을 찾아가는 걸 어찌하겠습니까? 이 집안의 악재를 받아낼 그릇이 바로 사모님이었나 보군요. 보살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짐을 챙겨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그 눈에는 이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보약이 참 달았죠? 그 약이 독이 아니라 제 업보를 닦는 약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쩌죠? 그 업보 이제 전부 어머니가 가져가셨나 봐요. 너 2년, 네가 무슨 짓을? 시어머니는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사들은 아무런 병명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원인불명의 급성마비와 환각증세라는 말뿐이었죠. 시어머니의 파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겠다며 바친 그 저주 섞인 의식은 오히려 집안에 숨겨진 치부들을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분식회계와 비자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은 하루아침에 범죄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왜 저러시는 거야? 왜 갑자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냐고.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며느리의 목숨줄을 팔아 제 자식을 살리려 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요.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지키려 했던 그 더러운 운명, 이제 당신들끼리 나눠 가져. 저는 시어머니의 비밀 금고에서 그동안 모아둔 증거 자료들과 시어머니가 보살에게 보낸 입금 내역, 그리고 저를 액바지로 쓰려 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는 반신마비 상태로 눈만 겨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죠. 저는 그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화려했던 금반지도
빳빳하게 풀이 죽었던 실크 옷도 없는 그녀는 그저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걱정은 마세요. 검찰 조사가 아주 꼼꼼하게 진행 중이니까요. 어머니가 숨겨둔 비자금 계좌, 제가 전부 수사팀에 넘겼거든요. 아드님을 살리려던 그 돈이 결국 아드님 발목을 잡게 됐네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달달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가에는 침만 고일 뿐이었습니다. 왜요? 억울하세요? 제 운명을 팔아서 아들 대운을 열려던 그 탐욕이 결국 당신 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그 살은 원래 주인을 가장 잔인하게 찾아가는 법이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주었던 그 소름 끼치는 보약 한 잔을 컵에 따라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물론 안에는 아무것도 타지 않은 맹물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이 마치 독약이라도 되는 양 눈을 부릅뜨며 온몸을 뒤틀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그는 제가 떠나는 순간까지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말 가야겠어? 우리 엄마 저렇게 되고 나도 힘든데 너까지 이래야겠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 녹음기 안에 다 들어있어. 당신이 정말 인간이라면 이거 듣고 나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당신 집안의 그 끔찍한 저주는 오늘로 끝이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 아니 액바지 음모를 알게 된 후에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남의 운명을 훔쳐 재배를 불리려던 사람에겐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가 돌아온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선의를 이용해 당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뿐이니까요. 기괴한 미신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한 가문의 몰락,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한 며느리의 이야기. 오늘 사연마을 회관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 응어리도 오늘 이 사연으로 조금이나마 씻겨 내려갔기를 바랍니다.